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컨벤션 기획 강의의 정지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13번째 강의 여러분들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회의 개최 기획과 관련된 것인데요.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회의 개최 환경을 분석하고 회의 목표를 수립해서 회의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요. 그것에 맞는 예상 문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회의를 기획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획안이라는 것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내용들을 기획자는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회의에 있어서 그 회의를 개최하는 환경 분석이라는 것인데요. 환경 분석 중에서도 회의의 어떤 회의를 주최하는 그런 주최자들이 어떠한 그 요구 사항을 하고 있는지, 회의의 개최 목표가 어떠한 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회의 주최 측에서는 그러한 개최 환경 분석을 위해서 제안 요청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최 조건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회의 규모, 예산 규모, 그리고 개최 시기와 시간, 그리고 회의장이나 숙박시설, 교통 편의성 이러한 기타 요청 사항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의 개최와 관련된 기획안을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한 기획안들은 제안서로 작성이 되고 그러한 제안 내용들은 회의 주최 측에서 우리가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러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내용들을 보고 회의 주최 측은 그러한 PCO와 기획부터 운영까지 같이 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기획안이라는 것들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러한 회의 어떤 주최 측에서 요청하는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의 주최 니즈 분석과 관련해서 파악해봐야 될 내용들은 개최 조건이나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최 측의 어떤 조직력이라던가 개최 능력, 그리고 과거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의 개최 실적, 그리고 국내 단체 조직력이나 예산 능력, 그리고 해외 프로모션 계획 같은 이러한 주최 측과 관련된 개최 조건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주최 측, 그러니까 개최지의 영향력이라든지 개최 장소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개최 가능 시기는 언제 될 것인지와 관련된 그런 회의 규모와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재무제표라든가 손익 분석 또는 자금 조달 방안이나 후원 유관 기업 확보 방안 같은 이러한 예산 규모에 대한 것들도 회의 개최 환경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기구의 의견에 보통 개최 시기나 기간들은 따르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참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선택하게 되고요. 회의 유행에 따라서 개최 시기 같은 경우에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회의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많은 그러한 시기보다는 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기업 회의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참가자들을 좀 유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최 시기도 회의 유형이나 목적에 따라서 조금 시기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조금 관광 프로그램들이 동반되는 그러한 회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겠죠. 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회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그러한 장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문 장비, 그러니까 최첨단 기자재라든지 통역시설이라든지 화상회의 이러한 각종 전문 장비의 어떤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도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보면 막상 프로그램들이나 회의에 대해서 기획은 했지만 실행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 사항들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객실 요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회의장과 그러한 숙박시설 간에 얼만큼 접근성이 좋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숙호텔, 그리고 투숙호텔과 회의장, 그 다음에 공항과 투숙호텔, 그리고 행사장
이러한 간의 교통 편의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공항에서 호텔까지 오는 거리는 괜찮은지, 교통편은 좋은지, 또는 투숙하고 있는 호텔에서 회의장까지는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인지, 뭐 버스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회의를 기획하면서 거의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그 외에도 참가자들이 출입국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주요 인사들이 오게 된다면 그러한 인사들의 의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어떤 주요 인사들이 행사를 참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회의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경쟁국이라든지 또는 경쟁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회의 어떤 주체의 니즈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러한 주체 니즈를 회의 주체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수집해서 회의 개최와 관련된 그러한 제반 사항들을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회의 자료 수집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나 잡지 아니면 협회에서 나오는 협회지 같은 그러한 인쇄 매체를 통해서 과거의 회의를 어떻게 개최했는지 그러한 관련 분야의 현황이라든가 유관기관의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이 공개 자료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어떤 국내외 트렌드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전문 자료, 뭐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국내외 회의 자료, 그다음에 어떤 기업 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내 자료로 축적된 노하우, 또는 주최 측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또는 사후 조사나 그런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전에 보고했던 그런 결과 보고서, 이러한 공개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런 공개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러한 뭐 비공개 자료 같은 경우에도 주최 측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주최 측과 관련된 뭐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최 측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무 담당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공개 자료와 비공개 자료를 모두 수집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개최 환경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컨벤션 뷰로라는 것들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컨벤션 뷰로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비영리 총괄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해당 도시라든지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사업상 아니면 관광 목적을 가진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이러한 해당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한 홍보들을 통해서 회의라든지 관광객들을 지역 내로 유치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의라든지 관광지 목적지에 맞는 그런 마케팅 활동도 같이 수행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나 운영 업무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조직이 컨벤션 뷰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벤션 뷰로는 우리가 흔히 회의, 인센티브 여행, 컨벤션, 전시라고 하는 이러한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에서 이런 마이스의 어떤 유치라든가 개최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홍보나 마케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재 방문객하고 그 도시 내에 어떤 관련 회의를 주최하는 기획자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업자라든지 관련 업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중간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최 지역에 컨벤션 뷰로라는 것이 있게 된다면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최 환경을 분석할 때 컨벤션 뷰로 또 함께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벤션 뷰로 같은 경우에는 회의 기획자한테도 매우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컨벤션 뷰로가 있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특히나 장소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장소 선정 같은 경우에는 현장 답사도 가봐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장소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투입하는 그러한 낭비되는 시간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컨벤션 뷰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의 기획자가 컨벤션 뷰로에 연락을 취하게 되면 거기에서 적합한 담당자를 배정해주고 지역의 식당이라던가 관광지라던가
뭐 상점 어떤 그 샵에 대한 뭐 이용 할인권 이러한 것들을 뭐 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자들한테 어떤 환영의 선물 같은 것들을 뭐 기념품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벤션 뷰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떤 환경 분석에 있어서 봐야 될 것들이 당연히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 시설이겠죠. 그래서 회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전차대회나 유사 회의 자료들을 수집해보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회의 개최의 어떤 관련 경제적, 그다음에 사회적 그러한 파급 효과까지도 예측을 해가지고 개최할 어떤 회의의 적정 규모에 맞는 그러한 회의 시설 또는 인프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대부분은 뭐 한 번에 회의 시설을 결정하지는 않고요. 개최할 수 있는 후보지를 여러 군데 좀 선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회의 시설을 뭐 심사를 통해서 또 조직위원회라든지 프로그램위원회 같은 그러한 주최 측과 심사를 통해서 평가 기준을 만들고 회의 후보지를 평가함으로 인해서 시설을 선정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환경 중에 하나는 관련 법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관광진흥법이라든지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이러한 그 회의라든지 관광과 관련된 이러한 법규들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회의를 우리가 개최하고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최지 환경 같은 경우에가 단지 개최지라고 하는 것은 회의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 시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있겠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대규모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개최 도시나 회의 시설들을 선정할 때 교통수단의 편리성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도시의 기후,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나 숙박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개최지에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회의를 개최할 때 전시장, 전시회를 동반한다면 그런 전시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개최할 때 갖춰야 되는 시설들이라던가 주변 인프라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회의를 개최할 때 필요한 회의실 개수가 몇 개나 되고 그다음에 참가자들의 규모를 예상한다면 필요한 객실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하면 그러한 것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호텔들이나 숙박시설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주변 인프라까지도 파악을 해야지만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겠죠. 회의 개최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 같은 것들도 우리가 개최 환경을 분석하면서 조금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은 요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회의만 열고 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의 분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회의 시설이라던가 숙박이라던가 교통이라던가 또는 식음료라던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굉장히 관련 산업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하나 개최하면 단순히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교통 비행기표 내고 회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또 회의를 개최할 때 필요한 인쇄 매체, 인쇄 산업에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 식음료나 뭐 커피 브레이크 할 때에도 그러한 외식 산업과도 관련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거나 사회 문화 이러한 관광 효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생각을 하려면 회의 개최국에 미치는 그러한 파급 효과들도 사전에 생각을 해본다면 가능한 한 회의 개최를 통해서 그 지역에도 좋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회의를 기획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회의에 대한 어떤 그 개최를 하기 위해서 환경 분석을 하고 나면요, 이제 회의에 대한 목표라든지 회의를 개최할 때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회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통은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직위원회는
회의 목표 수립을 위해서 구성되는 그런 준비위원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 유치를 담당하는 주관 단체를 포함해서 유치 활동을 준비하는 그러한 여러 인사들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는 회의 개최에 필요한 어떤 재원의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통제한다거나 재무를 관리한다거나 이러한 회의 개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조직이 바로 조직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조직위원회들이 회의 개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실행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조직이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사무국인데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본부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본부조직으로 그러한 사무국들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분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들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무국에서 하는 주요 업무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러한 본부의 임원이라든가 어떤 초청 인사 또는 관련 관청이나 기관이나 단체와의 어떤 접촉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총무나 인사나 회계, 예산 이러한 집행들과 관련되고 이러한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체 업무를 사무국에서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분과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업무라든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회계 업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평가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 작성 이러한 모든 그 업무들을 사무국에서 주로 하게 되죠. 결국 이 사무국이라는 것은 위원회라기보다는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이 같이 움직이면서 회의를 준비하게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의를 개최하는 우리가 요소들을 수립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 회의 개최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은데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분과별 전략회의에서 나온 어떤 회의의 목적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적인 목적이 중요하냐, 동기부여냐 이러한 것들이겠죠. 그리고 회의 개최에 필요한 소요 예산, 얼마쯤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등록비나 보통은 뭐 참가비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등록비만으로 충분히 예산이 감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회의의 규모를 생각할 때 지원금이나 어떤 그 스폰서 같은 것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면 좋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방안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나 정상 기간 동안 우리가 지출은 어떻게 하고 수익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러한 지출 예산이나 예상 수익 같은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의를 기획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회의는 기획에 그치고 실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에 필요한 예산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은 회의가 개최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회의 개최 요소 중에 참가자 유치 목표와 마케팅에 대한 계획이나 점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얼만큼 유치할 것인지, 어떤 참가자들 유치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알려서 유치할 것인지 하는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 계획이나 실행 계획, 이러한 주요 추진 일정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회의의 목표가 뭐고 주제가 뭐고 이 주제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구성하고 나면 이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실행하겠다.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실행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러한 것들을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회의 개최 전 3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이러한 일정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러한 추진 일정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참가자나 기업 후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홍보 그리고 광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회의라는 프로그램 외에도 만찬이나 네트워크나 그러한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의 목표 수립 같은 경우에는 주최 측은 조직위원회랑 전략회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회의 형태에 따라서 회의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의 프로그램 설계라는 이전 강의에서도 회의 목표라는 목표 수립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들을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회의 목표라는 것은 어떤 각종 연구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행사에 알맞게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회의의 성격을 분석해보고 주최 측과 참가자 입장에서 기초해가지고 회의의 성격을 분석해보고 이것들을 토대로 회의 목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회의 장소, 뭐 기타 필요사항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겠죠. 이 회의 성격을 분석하고 회의 목표에 대해서 주최 측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리고 참가자 시장에 대한 어떤 욕구는 어떤지, 참가자들은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가져가고 싶어 하고 주최 측은 회의 개최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주최 측이 원하는 그러한 목표와 일관성이 있도록 회의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런 회의 목표는 주최 측의 관점과 그다음에 참가자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수립을 하게 되고요. 목표 수립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말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것이 회의 목표 수립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회의 목표가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명확하지가 않다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러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의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측정 가능하고, 우리 스마트 원칙 아시죠? 그래서 측정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고 실행 가능하고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실행하거나 달성하지 못할 어떤 목표는 수립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어떤 명확한 말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회의 목표를 세우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 전략들을 우리가 수립을 하게 되겠죠. 회의 개최 전부터 회의가 개최하고 날 때까지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예시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뭐 이 회의를 통해서는 주최 측이 원하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치를 창조하는 뭐 인간 중심의 스마트 파워 코리아라는 것이 뭐 회의의 비전이 된다면 그것에 맞도록 우리는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중심의 스마트 파워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그러한 ICT 정책이나 외교에 대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러한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스마트 회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그 스마트한 기술들을 보여주자. 그리고 세계와 함께하는 뭐 ICT 한류 축제장, 이러한 것들이 비전과 일관되는 목표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목표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 전략들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뭐 스마트 회의를 개최하고 ICT를 통해서 한류 축제의 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최첨단 회의 개최를 넘어서 한국형 ICT 문화를 세계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행 전략으로 삼고, 또는 국민 축제의 장을 넘어서 세계인의 소통의 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라고 추진 전략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개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ICT 외교 역량도 강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나 개최 도시도 홍보가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기대하는 것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추진 전략들을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들은 주최 측이 원하는 그런 목표와 일관되게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그 목표에 맞게 어떤 회의의 프로그램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기획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목표를 수립할 때는 이렇게 목표 설정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비전이나 앞에서 뭐 추진 전략 이런 예시를 봤는데요. 회의 목표가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가? 앞에서 제가 좀 전에 회의 목표는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만들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회의 목표를 설정할 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본다면 조금 더 목표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겠죠. 그래서 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목표가 뭔지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논평할 수 있는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지, 회의 목표가 숫자 형태로 나타나서 나중에 측정할 수 있는지, 목표에 관해서 그러한 추진 일정이나 타임 프레임 같은 것들은 언제 할 것이라고 표시했는지,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표가 수립이 되고 나면 그것에 맞는 추진 전략들을 수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진 전략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체적인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또는 협력 자원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단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단계별로 구체화해가지고 결국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각각의 어떤 분야별, 시기별로 보통은 세부 추진 전략들을 수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세부 추진 전략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실행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잘 이행이 된다면 결국은 전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맞는 그런 추진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추진 전략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 보이는 예시와 같이 단계별로 세부 추진 계획들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유치 단계와 개발 단계라는 것들이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유치 단계는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관련의 어떤 제반 사항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래서 유치 단계나 회의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그 제안서를 작성한다거나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그러면 제안서를 작성하고 나서 발표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심사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세부 지침서들을 마련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치라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회의에 대해서 기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획을 하고 나면 개최하는 중간에 준비하는 단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준비하고 나면 이제 그것들을 개최할 때 실행을 하게 되고 실행하고 나서 사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계별로 세부 추진 계획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획 단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 계획이라던가 예산 수립이라던가 주제라던가 그다음에 후원 계획 이러한 것들을 수립하게 되고 이러한 전체적인 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준비 단계는 이제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 계획 수립한 것에 맞게 실행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가 유치는 어떻게 마케팅에서 어떻게 했는데 회의 등록이나 숙박이나 이벤트나 전시, 행사장 조성, 안전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실행하면 좋은지 이런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개최할 때까지 실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주최 측과의 커뮤니케이션, 또 참가자의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운영 인력이라든가 물자는 어떻게 확보하고 그다음에 개최할 때까지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개최 단계에서는 이제 현장을 운영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의 등록, 그다음에 숙박, 수송, 행사, 전시, 관광 이러한 것들을 잘 실행하는 단계가 되고 그것들을 하게 되면 목표대로 잘 수행했고 목표한 우리를 달성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결과 보고서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에 맞게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세부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개최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의 주최 측의 어떤 사명이라던가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를 위한 어떤 타당성 검증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참가자들이 회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좀 가져가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회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회의라는 것들을 실현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들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기획자의 관점이 아니라 참가자의 측면과 주최자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계획을 수립해야지만이 그 참가자들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가자 측면에서는 어떤 회의의 성격이라던가 유형에 따라서 참가자들도 회의에 참가하는 동기가 서로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참가자들이 회의에 참가하는 동기, 그런 욕구에 부합하느냐,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최자들은 아무래도 참가자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회의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조금 창출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능력을 조금 인정받게 된다거나 대중매체들의 어떤 관심을 받게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결국은 주최자들이 원하는 내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최자 측면에서도 타당성의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면 이제 회의에 대한 주제를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 보통 회의에 대한 어떤 주제를 선정할 때에는
이런 발상이라는 처음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회의 주제는 주최자가 참가자한테 회의 개최 목적하고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목적에 부합하는지, 참가자에게는 참가를 유도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회의 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각자의 의견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서열화시킨다거나 구조화시킨다거나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아이디어 발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발상인데 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마구 쏟아내서 아이디어를 내보고 그러한 것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보는 거죠. 아, 실현하겠다, 실현 가능하겠다, 그렇지 않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 발상이라고 할 때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뭐 이렇게 축적할 수 있거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유형 중에 하나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굉장히 자유롭게 연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해내게 하는 발산의 어떤 사고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룹 단위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비판 금지, 뭐 생각나는 대로 양이 최우선이야. 이러한 법칙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가능한 한 뭐 되든 안 되든 이게 허황된 소리 같던 아니던 그러한 것들을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뽑아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아, 이거 괜찮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막 쏟아낸 아이디어들 중에는 실현 가능하거나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회의의 목표에 부합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발상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아키타 지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브레인스토밍이 굉장히 자유롭게 사고를 하고 막 이렇게 사고를 뿜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아키타 지로법 같은 경우에는 수렴사고, 직관사고라고 우리가 사고의 유형을 규정짓고 있는데요. 한 장의 카드에 정보를 하나씩 써넣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써놓고 그거랑 관련이 있는 카드끼리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관련이 있는 것끼리 이렇게 체계가 세워지겠죠. 그러면 그러한 체계가 세워지고 나면 그 정보에 그 카드에 이제 정보들이 막 들어있는데 여러 장의 카드에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그 요인들을 이제 검토를 해보고 아, 이런 것들이 좋겠구나, 어울리겠구나 하고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법은 굉장히 좀 사고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것들을 미리 체크리스트를 준비하고 나서 발상의 그런 대상들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아, 내가 생각한 것들이 여기에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고 그렇다면 가장 많이 부합하는 아이디어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제를 개발할 수 있는데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나카야마 마사카즈 법이라고 하는데 발상의 대상을 좀 다른 것에 비유해가지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 이러한 것들을 힌트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뽀로로를 보고 펭수라는 것들을 뭐 생각해낸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고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핑카드법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룹핑하는 방법인데 카드에 막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옆 사람한테 돌리고 그 옆 사람도 막 아이디어를 써요. 뭐 그런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카드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뭐 내가 잘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들이 쓴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 연상한다거나 발산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막 내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법은 커다란 종이 양 끝에 과제하고 목표를 써요. 그리고 쌍방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게 차트를 활용해가지고 그러한 과정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과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막 많이
얘기를 해놓고 그중에서 정리하는 것이 힘든 반면 차트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같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차트법 같은 것들도 뭐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디어 속에서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도출을 해내야 되겠죠. 보통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첫 번째 단계, 발상의 단계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발상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리해서 주제들을 선정하고 그것들을 기획안에다가 그러한 주제를 도출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어떤 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의의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주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러한 4가지 단계들로 우리가 보통은 주제를 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발상은 회의 주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목표를 수립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막 제시된 아이디어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회의에 대한 어떤 컨셉을 결정하고 그거에 부합하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없는지 정리하는 3번째 구상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고 회의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주제에 맞는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전체 계획을 잘 기획서에 옮겨 담아서 프레젠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회의 어떤 주제라는 것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박람회 주제나 슬로건 도출 예시를 적어놨는데요. 전시 주제라는 것들이 혁신기술이 만드는 행복한 미래 농업이라는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거와 맞는 어떤 컨셉, 전시 컨셉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전략 키워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도출함으로 인해서 회의 주제라는 것이 참가자들이 봤을 때 또는 회의 주최 측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을 한눈에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혁신기술이 만드는 행복한 미래 농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컨셉은 산업의 뭐 내일이 커지고 청년들이 내일을 꿈꾸고 기업들이 내일을 키우고 나의 내일이 있는 곳 농업. 그래서 내 일에 그죠? 라는 이러한 내일이라는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컨셉이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주제에 맞는 슬로건이나 그 슬로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는 키워드라든지 홍보 문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참가자들이 조금 더 집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마케팅 효과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제가 선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안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기획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안서를 이렇게 쓰는 기획 과정에는 크게 기획 과정이랑 제안서 작성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기획 과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회의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러한 컨셉이라던가 어떤 기획의 목적이라던가 특징이라던가 또는 그 페이지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이고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기획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기획서에 담을지 그것들을 계획하는 과정이 기획 과정이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엔 이것들을 문서화하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 시각적인 자료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기획했던 내용들을 제안서에 어떻게 문서화 시켜서 담느냐 하는 제안서 작성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제안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조금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기획했던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여기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림이라든지 어떤 한 문장, 한 단어, 그리고 색깔이나 어떤 그 전체적인 구도를 맞추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획을 너무나도 잘 세워놨지만 그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가 그것들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이겠죠. 제안서를 작성할 때는 흔히 뭐 6W3H라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쓰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도모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6W가 우리 흔히 육하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이라는 이러한 6가지 W로 시작되는 단어와 그 다음에 how, how much, how long 이라는 이러한 3가지 단어들을 얘기하는데요. 왜라는 것은 이 제안서를 왜 내는가? 우리가 제안서를 내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의뢰자의 요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에는 첫 번째 나오는 그 가장 첫 번째 항목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이 내용을 제안하게 된 그러한 배경 또는 이유, 그다음에 이거를 제안함으로써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의 의의라든가 그다음에 이것들을 제안하는 목표에 대해서 얘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회의에 대한 전체적인 개최를 기획하게 되는데 그 기획서를 뭐 제출하는 목표는 가장 우리의 그 기업이 회의 주최 측이 원하는 그런 목표에 부합하는 회의를 가장 잘 만드는 것이겠죠. 거기에다가 이러한 제약 목표를 쓸 때 그러한 개최지 앞에서 분석했던 이러한 개최 환경이라든가 개최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제안의 배경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현재 뭐 예를 들면 코로나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라는 것들에서 빨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를 조금 빨리 없앨 수 있는 또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환경이라는 거죠. 지금의 환경이.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의학과 관련된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회의는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안의 어떤 배경이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what이라는 무엇을 제안하는가에는 어떠한 것들을 제안하는지 제안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회의를 개최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뭐 회의의 형태라든가 회의의 그 결정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의에서 뭐 그 부과되는 시급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하는 것이고 누가 행하는가는 주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제안은 언제 시행되는가? 그러니까 회의가 개최되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3일간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제안은 그 3일간이라는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모두 제안서 내용에 담겨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시행되는지,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수행할 때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수행하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여기에 제한된 내용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주최 측이 가지고 있는 자원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산 같은 것들을 책정할 때에도 주최 측의 어떤 여건이나 그런 환경들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언제까지 시행되는가 하는 기간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제안서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제안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제안서를 작성할 때 그러한 프레임들을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가 제안의 전체를 생각하는 것인데요. 주 프레임은 제안의 어떤 전체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부 프레임은 제안 단계 고려, 뭐 필요 자료 및 정보 확보, 제안 구매자를 고려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틀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안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안을 그 구매하는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것들 중에서 키워드 같은 것들 먼저 보여주고 사람들 그 구매하는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먼저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헤드라인 또는 우리가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 요소를 추출하고 그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큰 항목을 먼저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작은 항목들을 어떻게 배열할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인 구도가 구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큰 항목에는 어떤 걸 놓고 그 다음에 이 큰 항목은 간단 명료하게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밑에 이제 중간이나 작은 항목에서 조금 구체적인 그러한 설명들이 나오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여기에서는 조금 자료들을 추가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제안서를 작성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그 큰 항목과 중간 항목과 작은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상세하게 기술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좀 생략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앞에서 뭐 요소들을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그러한 요소들 간의 균형을 어떻게 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단계에서는 그러한 제안에 있어서의 프레임들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균형을 어떻게 잡고 그다음에 그 1번 큰 항목에서 그다음에 가로 1번 그다음에 뭐 가로 2개 1번 또는 동그라미 1번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제안의 어떤 프레임들을 결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종 점검하면서 그런 제안서를 만들고 나면 무엇을 제안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제안을 우리가 보통은 제안을 했을 때 제안서를 우리가 발표를 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제안서라는 것들은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거를 실시하고 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굉장히 확신을 담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주최 측에서는 주최 측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인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면 이러한 제안서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제시해야 될 게 잘 제시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제시하는 항목들이 주최 측이 원하는 요구사항 또 참가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맞는지 그러면 그 요구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점검을 하는데 쭉 나열하게 되면 상대방이 기억을 하거나 뭘 들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라든가 핵심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명료하게 제시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의 어떤 전체 내용이 명확히 인식되는지 그 안에서 개별 내용이 명확히 인식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시할 때 그러한 것들이 합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최종 점검해보고 이러한 부족한 게 있다면 수정,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 맞다면 그 내용들을 제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보통 제안서를 작성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겠죠. 뭐 회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들어가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겠지만 결국은 뭐 회의 내용은 뭐 포럼도 할 것이고 심포지엄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뭐 제너럴 세션이라는 것들도 만들 것이에요. 이렇게 막 쭉 길게 나열을 하다 보면 결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듣고 있는 거지? 듣고 나서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제안서는 상대방을 하여금 얼만큼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느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듣고 그것들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스토리텔링 구성 방식이라는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래동화나 동화책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떤 서론과 본론과 결론, 물론 제안서라는 것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좀 딱딱하게 구성되어 있는 논문을 읽고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는 것과 재미있는 전래동화나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기억에 잘 남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제안서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러한 스토리텔링 구성 방식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목차를 구성하는 것들도 제안서에 있어서는 얼만큼 좀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제안서의 흐름을 조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차라는 것이 사실 제안서 같은 경우가 뭐 10몇 페이지, 20페이지 짧은 것도 있지만 몇십 페이지, 몇백 페이지 되는 제안서들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은 우리가 제안서, 회의 어떤 프로그램 내용들을 세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안서라는 것은 최소한 몇십 페이지로 작성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몇십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표지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목차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목차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을 대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각각의 항목을 제시할 때 어떤 한 항목에서의 포인트는 가능한 한 여러 개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 3가지 이내로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서 설명할 것들은 3가지보다 많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 그래서 큰 항목과 중간 항목과 소 항목들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러한 것들이 목차를 구성하는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차는 항목을 많이 제시하는 것보다는 한 항목에 한 3가지 정도 이내로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안서의 어떤 서식 같은 경우에는 서면 보고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가 있는 경우에는 주로 서면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동영상 같은 것들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그것들을 보고 뭐 제안서를 심사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고 보통은 이러한 서면 보고보다는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려면 기획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발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비된 그러한 메시지들을 굉장히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 발표자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메시지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게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표지가 있고요. 도입부, 서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제안 배경 같은 것들이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론에는 회의 전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보조부에는 그 기타 뭐 서비스라던가 어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획하는 제안하는 제안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면 좋겠죠. 그렇게 구성을 해서 보통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런 PPT, 파워포인트의 형식이고 그 외에 플래시 파일이라든가 어떤 동영상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제작을 한다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효과를 줌으로 인해서 구매자에게 훨씬 더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제안서에서 우리가 시각화해야 될 것들이 보통은 표지 들어갈 것이고요. 표지에는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주제를 앞에서 봤던 그런 이미지화, 그림으로 표현해서 청중의 좀 집중을 유도해주면 좋을 것이고요. 목차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레젠테이션의 내용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이러한 식으로 항목을 한 3가지 이내로 분류를 하게 되고 도입부에는 이러한 회의의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이 제안을 하고 회의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기대 효과나 어떤 배경, 필요성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요. 명확한 주제를 알리고 이러한 주제의 어떤 중요성 같은 것들을 암시하거나 본론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제공하는 것이 서론 도입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입부에서 우선은 관심을 집중시켜야지만이 본론에 가서도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본론은
이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그 주최 측의 어떤 주변의 현황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이라든지 원인이나 해결책,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러한 추진 계획 등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뭐 인과관계나 연역법이나 기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뭐 그 주최 측의 어떤 목표나 주최 측의 어떤 특징이나 이러한 거에 따라서 설득하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본론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론 같은 경우에는 주제와 어떤 설득에 관한 요점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에 대해서 요약하고 정리하고 명확한 결론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론에서는 감사의 말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요 내용들을 한 번 더 짚어주고 그리고 최종 설득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내용의 설득을 하기 위해서 보강 자료를 제시하는데 이럴 때도 조금 신뢰성을 주기 위한 통계 자료라든지 사례라든지 어떤 그런 기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고 이러한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도 조금 시각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프리젠터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청중의 반응을 좀 파악할 수 있고 마지막 설득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슬라이드는 조금 청중의 눈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이런 슬라이드 전체의 어떤 그 PPT를 구성할 때는 지향적이거나 어떠한 신뢰 이러한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들을 준비하고 만들고 나서는 그러한 것들을 리허설 해보고 그러한 것들을 잘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하는 것까지가 개최를 기획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회의 개최나 회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회의 시설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회의 시설을 어떻게 선정하면 좋은지 개최지의 선정 과정부터 회의 시설을 평가하고 선정하고 계약하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